안녕하십니까. 태백산식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7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대가를 받는 임신. 윌리엄 스턴과 엘리자베스 스턴은 뉴저지 테너플레이에서 사는 부부로 남편은 생화학자이고 아내는 소아과 의사다. 두 사람은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은 아내 엘리자베스가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어 아이를 가지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이들은 브림센터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대리 출산을 알선해 주었다. 센터는 대리모를 찾는다는 광고를 냈다. 대리모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 주는 여자다.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는 이 광고에 응한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두 아이의 어머니였고 황금 미어원의 아내로 당시 29살이었다. 1985년 2월 윌리엄 스턴과 메리베스 화이트헤드가 계약서에 서명했다. 메리베스는 윌리엄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거쳐 임신한 뒤에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윌리엄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어머니의 친권을 포기하고 엘리자베스 스턴이 아이를 입양하게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윌리엄은 메리베스에게 $10,000 아이를 넘겨받는 순간 지불과 함께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브림센터에도 거래 알선 비용으로 $7,500를 지불했다. 메리베스는 몇 차례 인공수정 끝에 임신을 했고 1986년 3월에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스턴 부부는 곧 입양할 딸을 생각하며 아이에게 멜리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런데 막상 출산하고 보니 아이와 떨어질 수 없었던 베리 베스 화이트헤드는 결국 아이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플로리다로 도망쳤고 스턴 부부는 메리 베스가 아이를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 명령을 얻어냈다. 플로리다 경찰은 메리 베스를 찾아냈고 아이는 스턴 부부에게 넘겨졌으며 양육권 다툼은 뉴저지 법원으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애초에 계약을 이행하도록 명령할지 결정해야 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옳겠는가?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일단 법보다 도덕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보자. 당시 뉴저지에는 대리출산 계약을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법이 없었다. 윌리엄 스턴과 벨리 베스 화이트헤드는 서로 계약을 맺었다. 도덕적으로 그 계약은 지켜져야 하지 않겠는가? 계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거래는 거래라는 점이다. 성인 두 사람이 합의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자발적으로 맺지 않았는가? 윌리엄 스턴은 친자식을 가질 것이고 메리베스 화이트헤드는 9개월 동안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10,000를 받을 것이다. 물론 흔한 상업거래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두 가지 이유로 그 계약을 강제로 집행하기가 망설여진다. 첫째, 여자가 임신해 돈을 받고 아기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할 때 관련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었는가? 막상 아이를 넘겨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동의했더라도 돈이 궁금해서였고 아이와 떨어질 때 어떤 느낌인지 잘 알지 못했다면 계약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쪽이 자유롭게 동의했더라도 아이를 사고 팔거나 여성의 출산 능력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행위는 아이를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임신과 출산을 돈벌이로 만들어 여성을 착취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아기 M 사건의 재판을 맡은 하우 소코우 판사는 이 두 가지 반론에 흔들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는 애초에 합의에 손을 들어주면서 계약의 신성함을 강조했다. 계약은 계약이니 생모에게는 단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없다. 판사는 두 반론에 모두 답했다. 첫째, 메리베스의 동의가 전적으로 자발적이신 것 아니니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양자 중 어느 쪽도 거래에서 우월한 위치에 놓이지 않았다. 양자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었다. 각자 수행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양자 중 어느 쪽도 상대방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어느 쪽도 거래에서 우월하거나 열등한 처지가 아니었다. 둘째,
대리 출산이 아이를 파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생부인 윌리엄 스턴은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에서 아이를 산 것이 아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 아이 출생 시 아버지는 아이를 사지 않는다. 아이는 아버지와 유전적으로 연결된 친자식이다. 아버지는 이미 자기 소유인 것을 살 수 없다. 아이는 윌리엄의 정자로 생겼으니 처음부터 그의 아이였다. 따라서 아이를 판매할 여지가 없다. 이만 따라는 서비스 임신에 지급한 것이지 생산물 아이에 지급한 것이 아니다. 소코 판사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은 여성을 착취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돈을 받고 임신하는 행위를 돈을 받고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에 비교했다. 남자는 자신의 정자를 팔 수 있으므로 여자도 자신의 생산 능력을 팔 수 있어야 한다. 남성이 생산 수단을 제공한다면 여성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여성도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메리베스 화이트헤드는 이 사건을 뉴저지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은 만장일치로 소코 판사의 판결을 뒤집어 대리 출산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기 M의 양육권을 윌리엄 스턴에게 주면서 그것이 아이에게 최선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계약은 어찌 되었든 법원은 스턴 부부가 멜리사를 더 잘 키우리라고 생각했다. 메리베스 화이트헤드에게는 아이 어머니라는 지위를 돌려주었고 하급 법원에 방문권 부여 결정을 요청했다. 대법원장 로버트 윌런츠는 판결문에서 대리 출산 계획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 계획이 전적으로 자발적이지 않았으며 거기에 아기를 파는 행위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 계획에는 문제가 있다.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바로 넘겨주겠다는 베리 메스의 약속은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자발적이지 않다. 그 계획에 따르면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의 강한 유대감을 알기도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을 한다. 그는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할 수 없다는 점이 아주 분명하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분명한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내리는 결정은 소송 위협에 그리고 일만 따라의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결정이라서 전적으로 자발적일 수 없는 결정이다. 더군다나 돈이 공하다 보면 가난한 여성이 부자를 위해 대리모가 되기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 윌렌츠 판사는 이 점 역시 계약의 자발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한다. 저소득층 불임 부부가 부유층 대리모를 찾는 일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하는 한 가지 근거는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윌런츠는 더 근본적인 두 번째 근거를 제시했다. 그 여성이 얼마나 돈이 필요했든 간에 그리고 계약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했든 간에 우리는 그의 합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무명화된 사회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윌런츠의 주장에 따르면 상업적 대리 출산은 아기를 판매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며 아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아무리 자발적이라도 옳지 않다. 그는 아기가 아닌 대리 출산 서비스에 돈을 지불한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 계약에 따르면 일만 따라는 메리 베스가 양육권을 넘기고 친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지불된다. 이는 아이를 판매하는 행위이거나 적어도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판매하는 행위이며 그나마 참작할 만한 점은 구매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중개인은 이익을 추구하느라 판매를 부추긴다. 당사자들이 어떤 이상을 품고 이를 추진했든 간에 이 거래에 끼어들어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거래를 지배하는 것은 이익 추구다. 대리 출산 계약과 정의. 대리 출산 계약과 정의. 그렇다면 아기 M 사건에서 누가 옳았을까? 계약을 인정한 1심 법원인가? 계약을 무료로 만든 상급 법원인가? 이 문제에 답하려면 먼저 계약의 도덕적 효력과 대리 출산 계약에 대한 두 가지 반박을 따져보아야 한다. 대리 출산 계약을 지지하는 주장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정의의 두 가지 이론, 즉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에서 출발한다.
자유지상주의는 이 계약이 선택의 자유를 반영한다는 근거를 내세운다. 성인들이 합의하여 맺은 계약을 지키는 것은 자유를 존중하는 일이다. 반면에 공리주의는 전체 행복이 커진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양 당사자가 계약에 합의했다면 둘 다 이익이나 행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그 거래로 다른 사람의 공리가 줄지 않는다면 또는 줄어도 당사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더 크다면 대리출산 계약을 비롯해 서로에게 이로운 교환은 장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반박은 어떨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반박 1. 문제가 있는 합의. 메리베스 화이트헤드의 동의가 전적으로 자발적이었는가에 관한 그 첫 번째 반박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놓이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 반박은 우리는 가령 돈이 필요한 상황 같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을 때라야, 그리고 대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때라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의 핵심은 소위 자발적 동의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다. 이 문제는 자원군 논쟁에서처럼 아기 M 사건에서도 중대한 쟁점이다. 이 경우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의미 있는 합의 조건에 관한 논쟁을 보자. 이는 사실 우리가 이 책에서 살펴보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중의 하나인 정의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둘러싼 공방과 같은 부류임을 눈여겨둘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유지상주의도 이 부류에 속한다. 자유지상주의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선택을 존중해야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의를 자유 존중으로 보는 다른 이론들은 선택의 조건에 약간의 제한을 둔다. 이들은 윌런츠 판사가 IM 사건에서 그랬듯이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의 선택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합의는 진정한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논쟁을 좀 더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존 롤스의 정치 철학에 눈을 돌리는 것도 좋다. 존 롤스는 자유진영에 선 사람으로 정의에 관한 자유지상주의 설명을 거부한다. 반박 2. 비하화와 고귀한 재화. 악이나 여성의 출산 능력처럼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두 번째 반박은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사고 파는 행위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은 악이나 임신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비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대답의 바탕에는 재화나 사회적 행위의 가치는 단지 우리가 부여하기 나름만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가치 부여 방식은 재화나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차나 토스터 같은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방법은 그것을 사용하거나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인간은 단순히 사고 파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존중과 사용은 가치를 부여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이다. 현대 도덕 철학자인 엘리자베스 앤더슨은 이 논리를 대리 출산 논쟁에 적용했다. 그는 대리 출산 계약이 여성의 노동과 아이를 상품화함으로써 그것을 비하한다고 주장한다. 앤더슨이 말하는 비하는 어떤 대상을 그것에 합당한 가치보다 낮은 가치를 부여하여 취급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떤 대상에 가치를 실제보다 많이 또는 적게 부여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 더 높거나 낮게 부여하기도 한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단순히 그를 이용했을 때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상업적 대리 출산은 아이를 마치 상품인 양 비하한다.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인간으로 소중히 여기기보다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더불어 상업적 대리 출산은 여성의 몸을 물건으로 찍어내는 공장 취급하고 여성에게 돈을 주어 임신한 아이와 관계를 끊도록 함으로써 여성을 비하한다는 게 앤더슨의 주장이다. 그 거래는 아이를 갖는 행위를 지배하게 마련인 부모의 본분이라는 증거를 일반적 생산을 지배하는 경제적 증거로 대체한다. 대리모에게 아이에 대한 부모의 애정을 무조건 억누르라고
강요하는 대리 출산 계획은 여성의 노동을 소외된 노동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대리 출산 계획에서 어머니는 아이와 부모 자식 관계를 형성하려 애쓰지도 않겠다고 약속한다. 임신이라는 사회적 행위가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목적인 아이와의 감정적 유대를 억지로 끊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머니 노동은 소외된다. 앤더슨 주장의 핵심은 재화라고 해서 다 같은 재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재화의 가치를 이익의 수단이나 물건의 효용만을 따져 평가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주장이 옳다면 세상에는 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존재하는가도 설명할 수 있다. 이 주장은 공리주의에도 도전한다. 정의가 단지 쾌락을 극대화하여 고통의 양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재화를 그로 인한 쾌락이나 고통을 단 하나의 통일된 방법으로 무게를 달아 가치를 평가하면 그만이다. 벤담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공리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앤더슨은 모든 것을 공리로 또는 돈으로 평가한다면 아이, 임신, 부모 노릇처럼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마땅한 사회적 행위와 재화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하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높은 기준이란 대체 무엇이며 각 재화와 사회적 행위 걸맞은 평가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 가지 답은 자유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으니 물건 취급받아서는 안 되며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시각은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과 언제나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이를 도덕성의 근본 차이로 인식한다. 이런 시각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한 사람이 다음 장에서 살펴볼 임마누엘 칸트이다. 높은 기준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시각은 재화와 사회적 행위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그것이 추구하는 바를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앤더슨이 대리 출산에 반대하면서 임신이라는 사회적 행위가 마땅히 지향해야 하는 특정한 목적, 즉 어머니와 아이의 감정적 유대를 강조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어머니에게 그러한 유대를 맺지 말라고 요구하는 계약은 임신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기에 굴욕적이다. 그것은 부모의 본분이라는 증거를 상업적 생산이라는 증거로 대체한다. 이런 사회적 행위의 근거를 찾으려고 할 때 그 행위의 주된 목적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의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도덕과 정의에 관한 이 이론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어떤 재화와 사회적 행위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야 하는가를 올바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자원군 논쟁에서 그랬듯이 대리 출산 논쟁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언뜻 엿볼 수 있다. 다음 얘기는 외주 임신이 되겠습니다. 한때 아기 M으로 알려진 메릴사 스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종교를 전공하고 얼마 전 졸업했다. 뉴저지에서 그의 양육권을 놓고 유명한 싸움이 벌어진 지 20년도 더 지났지만 대리모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가 상업적 대리 출산을 금지한다. 미국에서는 10여 개의 주가 이를 합법화했고 10여 개의 주가 금지했으며 다른 주는 법적 상황이 애매하다. 새로운 불임 치료술이 개발되면서 대리 출산 경제학의 변화가 생기고 윤리적으로 더욱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겨났다. 메리 베스 화이트 헤드가 돈을 받고 임신하기로 약속했을 때 그는 난자와 자궁을 제공한 셈이다. 따라서 태어나는 아기의 생물학적 어머니다. 그러나 체외 수장으로 한 여성이 난세포를 제공하고 다른 여성이 그것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데보러 스파는 새로운 대리 출산의 사업적 이익을 분석했다. 이제까지 대리 출산 계획을 맺는 사람은 대개 난자와 자궁을 한 묶음으로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곳에서 대개는 친어머니가 될 사람 난자를 한 곳에서 자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스파는 이런 식의 개별 공급이 대리 출산 시장을 키웠다고 설명한다. 난자, 자궁, 어머니가 하나로 연결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대리 출산으로 기존의 법적, 감정적 문제가 줄고 시장도 새롭게 활성화되었다. 난자와 자궁을 한 묶음으로 구매하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자
대리 출산 중개자들은 이제 난자는 특정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자궁은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서라는 식으로 더욱 차별화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 부모가 될 사람은 자기 아이를 임신할 여성의 유전적 특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건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 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걱정하지 않는다. 그녀가 출산 뒤에서 아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줄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임신을 대신해주고 임신기간에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는다는 행동 규범을 준수할 건강한 여성이다. 이처럼 대리 출산 양성이 바뀌면서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늘어났다. 대리모는 현재 임신 학건당 2만에서 2만 5천 달러를 받는다. 그리고 총 비용, 의료비와 법적 비용 포함 보통 7만 5천에서 8만 달러에 이른다.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가? 이러한 가격이 치솟다 보니 값싼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오늘날 같은 세계 경제 체제에서 돈을 지불하는 임신의 수요자도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처럼 좀 더 값싼 공급자를 찾는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2002년 인도는 외국인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상업적 대리 출산을 합법화했다. 인도의 방갈로르가 콜센터 고객이 미국에 있는 기업에 전화를 걸면 인도 방갈로르 콜센터 직원이 대신 응대해주는 서비스로 유명하듯이 이도 서부의 도시 아닌 아난드는 이제 곧 유급 임신으로 유명해질 것이다. 2008년에는 이 도시 오신 여성 50여 명이 미국, 타이완, 영국 등에 사는 부부를 위해 대신 임신을 해주었다. 아난드의 어느 병원은 가정부, 요리사, 의사를 갖춘 단체 주거시설을 마련했고 대리모 15명을 수용해 전 세계에서 고객을 맡고 있다. 이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4,500에서 7,500달러는 이들이 보통 15년 이상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으로 이 돈으로 집도 사고 자녀 학비까지 될 수 있다. 한편 아난드를 찾은 미래의 부모에게는 이 액수가 거저거나 마찬가지다. 2만 5천 달러에 이르는 총비용, 의료비, 대리모에게 지급하는 비용, 두 번의 여행에 드는 왕복 항공료, 호텔 숙박비 포함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람들은 오늘날 상업적 대리 출산의 아기 M 사례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적다고 생각한다. 대리모가 난자가 아닌 자궁과 임신이라는 노동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는 유전적으로 대리모의 자식이 아니란 주장하기도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아이는 거래되지 않으며 대리모가 아기 소유권을 주장할 개연성도 적다. 그러나 이런 대리 출산으로도 도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궁 대리모는 난자까지 제공하는 대리모보다 아이에 대한 집착이 분명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역할을 둘이 아닌 셋으로 양부모, 난자 공여자, 자궁만 제공하는 대리모 나눈다고 해서 아이에 대한 소유권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가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풀리기는커녕 체외 수정, 외주 임신은 도덕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부모가 될 사람들이 상당한 경비 절감과 인도 대리모가 얻을 인도의 통상 임금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경제적 이익을 생각할 때 상업적 대리 출산이 전체 행복을 늘린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공리주의 견해로 보자면 유급 임신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떠오른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세계적인 외주 임신도 도덕적 문제를 부각시키기는 마찬가지다. 영국 부부를 위해 자궁 대리모가 된 26살의 인도 여성 수만 도디아는 예전에 가정부로 일할 때는 한 달에 25달러를 벌었다. 그런 그에게 9달의 노동으로 4,5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사실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자신의 아이 셋을 모두 집에 낳고 한 번도 의사를 찾은 적이 없던 도디아의 과거는 대리모 역할에 씁쓸함을 더했다. 돈을 받고 임신할 도디아는 이렇게 말했다. 제 아이를 임신할 때보다 더 조심하고 있어요. 대리 임신을 결정할 이 여성은 분명 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 그것을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게다가 대리 임신 산업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의도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장려하면서 대리 출산은 여성의 몸과 출산 능력을 도구로 전락시켜 여성을 비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아이를 출산하는 행위와 전쟁을 수행하는 행위만큼이나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행위도 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인도의 대리 출산과 앤드루 카네기가 남북 전쟁에서 자기 대신 싸울 군인을 고용한 사례에서 뭔가 공통점이 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생각하다 보면 정의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게 하는 두 가지 질문에 직면한다. 자유시장에서 우리의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세상에는 시장이 존중하지 않은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덕과 고귀한 재화가 과연 존재할까? 7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